네, 안녕하세요. 국가미래전략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주제고요. 저는 강의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시티 교통연구팀에 근무하는 소재현 부연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미래인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참신한 것 같은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모빌리티를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자동차라든지 보행 정도를 얘기했고, 자동차를 보더라도 자동차가 개발되고 또 최근에 많아지긴 했지만 그 형태가 사실 1900년도 초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많은 차가 지금 우리나라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그런 성능이 좋아졌고, 그리고 안전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많이 늘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행동을 바꿀 만큼 그런 큰 변화는 없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보는 모빌리티의 중심축은 아직도 자동차이긴 합니다만 개발되고 있고 개발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또한 영화나 TV에서 보는 많은 그런 수단들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러한 수단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거의 100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그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우리가 밟아왔다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 외에도 CES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런 플라잉 모빌리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렇게 하늘을 나는 그런 모빌리티가 생긴 거죠. 그거 말고도 굉장히 지상에서도 그렇고 이런 저고도 공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수단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우리의 행동 패턴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기반해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역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시작할 거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그런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고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쪽을 전공을 했고 자율주행 분야를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을 하면서 지금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첫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시티라는 전공이나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전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서비스라든지 핵심 플랫폼들이 자율주행이 사실은 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이런 분야에 연구하고 그에 관련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수단에 기반한 많은 서비스들까지 연구하는 그러한 분야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있지만 이렇게 보시고 이번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음 강의 혹은 나중에 다른 일에서도 계속 한번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과연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 사실은 첫 번째에서 결론을 내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모빌리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에 대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혹은 근미래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들이 각각 개발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실제 도시에다가 적용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리고 실제 서비스로 그렇게 구현되는 과정까지 해나가기 위한 국가 사업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실 장밋빛 미래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 이슈 및 제언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가속화하고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이고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모빌리티를 상상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자동차가 좀 더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 엿보자면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이런 미래 도시 조감도 이런 것들을 그려본 적이 있는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상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위에
어떻게 보면 교통체계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상에 있는 자동차만 바라봤다면 위에 항공가, 정말 고고도 공역까지는 아니지만 저고도 공역에서의 이런 플라잉카라든지 드론까지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통체계의 개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플라잉카를 위한 뭐 승객을 실어 나른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택배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러한 이런 플라잉 모빌리티까지 이제 교통체계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게 해저 터널 만들어서 뭐 해저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본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고도 공역에서의 이제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 해저 터널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교통체계가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다른 교통수단들을 어떻게 환승하고 갈아탈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환승역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방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가끔 뭐 캘리포니아 뭐 일론 머스크에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저런 하이퍼루프 그 철도 초고속 철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상상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심이기 때문에 과연 미래도시가 이렇게 될 것이냐는 약간 의구심이 있지만 현재 레벨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서비스들이 다 구현이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상상해 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자면 아까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도시 조감도라고 해서 상상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현대자동차로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기업들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엿봄으로써 우리 미래가 어떻게 가는지를 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현대 웹사이트에서 그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현대가 어떤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플루트터크고 뭐 메시코리아고 이렇게 그랩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몇 개 기업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뭐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스타트업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제가 분야를 한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이건 뭐 어떤 특정한 기술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술이 있던 이용자 중심으로 어떻게든 기술 중심이 아니고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되는 그런 모빌리티 분야에 연구하는 뭐 그랩같이 공유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런 범주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클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전기차든 수소차든 간에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한 그러한 이제 수단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토노머스, 굉장히 뭐 화두긴 하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센서라든지 자율주행 그 자동차의 운행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쪽에 연구하는 스타트업에 지금 현대 역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요. 단순하게 내 차를 통해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공유차 혹은 다른 개인의 차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빌리고 대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트업들에 지금 투자가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현대 그룹의 이제 투자 방향이지만 사실은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사례를 봤을 때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생각에 기반하면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이런 마스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자율주행, 그리고 공유 이런 것들에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동영상을 보내드리면요. 이제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건데 이제 좌측은 이런 것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우측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인데 예를 들어 노이즈라든지 뭐 시끄러운 환경보다는 조용하고 그런 쾌적한 환경, 도로나 이런 것보다는 녹지, 그리고 막혀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개방감, 친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좀 더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빨간불처럼 막혀있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짧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모빌리티의 미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제 이렇다라는 거고요. 모빌리티의 방향도 이런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사실 CES 뉴스를 많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CES 2020에서는 사실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플라잉 모빌리티.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가 사실은 현대가 웬 플라잉 모빌리티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현대가 이 우버와 같이 플라잉 모빌리티를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뭐 어찌 보면 약간 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이었죠. 왜냐하면 누구나 현대자동차는 더 좋은 최첨단의 자동차를 들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플라잉 모빌리티를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현대뿐만 아니라 약간 조금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세상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이런 컨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히려 조금 트렌드가 좀 내려가고 플라잉 모빌리티가 새롭게 이렇게 크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현대도 플라잉 모빌리티라는 걸 이제 가지고 온 거고 사실 현대나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다국적 자동차 회사들도 단순하게 자동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이런 플라잉 모빌리티까지도 그러니까 모빌리티 수단을 다 포함한 그런 회사로 좀 변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차 이런 전기차를 이제 들고 왔었고요. 그리고 저기 뭐 스티어링 휠이 없는 자동차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또 맞춰서 저런 여기 뭐 디지털 콕핏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필요도 없고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과연 차량 내부에서 얼마나 편하고 재미있게 그 시간을 소모할 수 있는지 그러한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정도 4가지 단어 정도로 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CES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플라잉 모빌리티가 더 나오고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술 개발하고 지금 서비스 만드는 데 있어서는 플라잉 모빌리티보다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화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미 전기차 많이 쓰시는데 뭐 그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내연기관 기반이 아닌 자동차 또 분명히 미래 모빌리티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커넥티드라는 거는 단순하게 자동차들끼리 통신해서 나 여기 있으니까 너 조심해 이런 자동차들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자동차, 플라잉 모빌리티, 보행자,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서로 통신하면서 나 지금 여기 지나가 너 좀 비켜줄래?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통합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차, 그랩이라든지 우버, 뭐 우리나라도 쏘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유도 분명히 미래 모빌리티 한 방향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에 대해서 과연 지금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수단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 갈 텐데요. 자율주행, 플라잉카, 퍼스널 모빌리티, 카쉐어링, 그리고 수요응답형 서비스, 마스 이 순서대로 좀 간단하고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비스 개발 및 적용에서도 그렇고 현재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가장 화두라고 볼 수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모두가 아시다시피 스스로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해서 나를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자동차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사실 많이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타보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인데 이 분류에 의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정 부분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단계에서 0단계는 정말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운전 다 하고 내가 다 인지하고 가는 이제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1단계와 2단계는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타고 계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지원, 안전 지원 시스템들이 들어있어서 주차할 때 정말 이렇게 알람이 근처에 차가 접근하면 알람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긴급 앞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긴급 브레이킹이 된다든지 그러한 안전 시스템이 있는 그러한 단계가 1단계와 2단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이 자율주행 기능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있어서 가끔 정말 위험한 상황,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해야 되는 그러한 자동차 수준이 이제 저기 레벨 3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뭐 현대 제네시스라든지 이제 꽤 테슬라라든지 그러한 이제 차량들이 다 자율주행 저 3단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4단계부터는 이제 고도 자동화라고 해서 정말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정말 복잡한 상황이 있지 않으면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한 단계가 4단계, 5단계인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딱 탔을 때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4단계 혹은 5단계라고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한 분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나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왜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과연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의 첫 번째 화두라고 하는지, 첫 번째는 사실은 안전입니다. 여기 사실 우리나라의 사고가 100건이라면 그 중에 90건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옆에 어떤 다른 차를 못 봤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졸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경우도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나고 정말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나 기타 불가피한 부분들은 기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에서 구글이나 자율주행사들이 하는 얘기는 운전자 과실이 90%인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운전하니 이 90%의 사고는 없어질 거다. 이게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이고요. 교통혼잡 비용 감소나 저런 에너지 절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리 예측하고 많이 보고 미리 대응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가속이 줄음으로써 생기는 좀 더 그런 편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시간 증대나 저런 이동성 개선 그리고 편의성 부분인데 사실 저 부분도 무시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움직일 때 뭐 서울과 뭐 세종이든 서울과 부산이든 거기에 회의가 2시간이 있더라도 우리의 이동 시간은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 5시간, 6시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5시간, 6시간을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차 안에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쉴 수 있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활적인 측면에서 복지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런 편익에 대해서 이런 안전뿐만 아니라 저런 편의성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사실은 자동차 타입만 많이 보실 텐데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보통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뭐 테슬라의 이런 모델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자가용 타입의 이런 자동차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국가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모빌리티사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저런 대중교통 서비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버스형, 셔틀형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저기 트럭도 있는데 사실 이런 나부야의 이런 차량이라든지 도요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컨셉 모델이긴 합니다만 이미 나와서 많이 실생활에 일부 적용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리 대중교통 서비스는 24시간은 아니거든요. 야간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뭐 이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사분이 없어도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야 시간에 돌릴 수도 있고요. 기사님들의 피로와 상관없이 많이 돌리고 싶으면 차량만 많다면 계속 돌려도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사실은 저 자율주행 트럭과 트레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운전자분들의 피로 감소, 그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대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5시간이건 8시간 그렇게 운행하고 나면 쉬셔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4시간 계속 짐을 나르고 물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류 회사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저기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24시간 돌릴 수 있는 물류 트럭이 있다면 굉장한 물류 회사로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용적인 차량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제 생각에는 이 자동차가 더 그냥 자가용 타입이 많이 증가하는 것보다 대중교통과 저 트럭 부분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미 일부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캘리포니아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웨이모, 사실은 구글의 이제 자회사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자율주행을 이 자동차를 만드는 웨이모에서 웨이모 1이라고 한 저 이제 승합차 타입의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현재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적으로 보면 제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배차가 되는데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클릭을 해서 결제를 하면 이 차량이 이제 나를 태우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나를 태우고 택시처럼 어디론가 가는데 이제 뭐 저런 클릭 저기 돼 있는데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리면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에서 이제 만든 영상인데 보시면 네, 이렇게 도시를 가다가 네, 이제 앞에 이제 뭐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웨이모에서 개발한 이제 웨이모 1이라는 그러한 자동차, 그리고 그런 자동차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목적지를 연결을 하고 가격과 시간들이 나와서 내가 그게 좋다고 클릭하면 이제 차량이 이렇게 나를 데리러 오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아니면 좀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재미있게 이제 뭐 사실은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남는 시간들을 단순하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This is where we're going. 네, 이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게 사실은 영상뿐만이 아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에 갈 일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한번 이용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와 서비스가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서만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통신사에서도 많이 이제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핸드폰 있지만 핸드폰의 보급은 사실상 이제 정체기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 교환이라든지 통신사들의 수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교환의 양이 정체기에 접어든 거죠. 그럼 그 다음 시장은 뭐냐?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모든 환경들을 데이터를 다 수집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다른 자동차들과 또 공유해야 되고 그 정보들을 또 보행자들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에 있어서 통신이 해야 되는 데이터의 그 사이즈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실어 날라야 되는 캐리어들이 이런 통신사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자율주행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과연 통신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좀 더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개발 사례가 있는데요. 판교 자율주행 셔틀 제로 셔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이제 국가에서 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차량을 만들기도 했고 실제 판교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실증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시적으로 했다가 좀 안전 문제로 좀 중지했다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여기는 세종시입니다만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도 레벨 3 자동차와 그리고 향후 레벨 4 자동차까지 이 정부 청사 근처에서 계속 실증을 한번 진행해보는 그래서 기술 검증도 하지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개선 사항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플라잉카, 사실 플라잉카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범용적인 용어인데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UAM이라고 해서 무인 항공기가 있고 오파브라고 해서 자율주행 무인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무인 항공기는 누군가가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으로 무인 항공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거고요. 이제 무인 항공기라고 하면 좀 더 위 컨셉에서 자율주행이든 누군가 조종을 하든 이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V와 오파브가 이제 공식적인 용어고요. 처음에는 이런 사실 플라잉카라고 하지도 않고 이제 드론이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왜냐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하비 드론이라고 해서 이제 취미용으로 장난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영상을 찍는다거나 저기 사진은 이제 부산의 사례인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미리 가서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그 정도 인스펙션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좀 더 무거운 짐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다다라서는 이런 짐을 날린다거나 택배 사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저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진행해 본 실증 사례인데 저렇게 짐을 실어서 배달하는 그러한 이런 딜리버리 차원의 이제 드론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 우리가 플라잉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런 승객 수송용 예전에는 저렇게 멀티콥터용이었다면 이제는 승객 수송용으로 좀 더 이제 다른 형태 이 VTOL이라는 건 이제 수직 이착륙이고요. 이러한 기체에 기반한 이런 플라잉카와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뭐 여기 200여 개의 이 VTOL이 개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뭐 사실 200개 정도가 아니고요. 저거와 다른 형태로도 정말 수백 개의 그런 플라잉카가 개발되고 있고 처음에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속의 멀티콥터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프로펠러가 많다라는 거죠. 멀티콥터형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버사에서 이런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패신저 비클도 이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늦게나마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 저속과 이 어떻게 보면 승객 수송용을 같이 개발하고 있다.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사실 CES에서 이제 플라잉카를 들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현대가 보여준 그림은 단순하게 플라잉카 그 기체뿐만이 아니라 그 플라잉카를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까지 같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이제 현대에서 들고 나온 그러한 플라잉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여기 보여준 부분은 스카이포트라고 해서 저 플라잉카가 착륙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이 3번이라는 건 이제 허브라고 해서 이 지상교통 체계와 저 플라잉카가 접합할 수 있는 이 인프라 자체를 이제 허브라고 하는 거고, 4번 이게 뭐 자율주행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지상교통 체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교통 체계가 여기 접속해서 승객을 내리게 하면 여기 뭐 엘리베이팅으로 사람을 올려서 플라잉카를 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인프라와 서비스 시나리오까지 같이 보여줬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의 계획을 보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도심부 정말 서울 같은 중심지에서 이제 일을 보고 귀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집이 뭐 일산이라든지 분당 혹은 수원 이 정도 근방 위치해 있다고 보면 교통체증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지상교통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미리 예약한 금방 휴대폰으로 예약한 장면이 있었는데 우버의 이런 플라잉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 위에 있는 스카이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현대가 소개했던 저런 플라잉 모빌리티를 비슷한 목적지를 가는 사람과 같이 공유해서 탐으로써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헬리콥터 같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버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공유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타는 공유형 형태의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 수대로 n분의 1로 그 요금을 좀 더 자른다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심을 가로질러서 어떻게 보면 교외 지역에 또 다른 스카이포트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이제 교외 지역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소형의 스카이포트에 내려서 어떤 또 미리 예약된 공유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는 이러한 서비스적인 측면을 이제 우버와 현대가 같이 CES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이미 실증을 저기 중동 지역에서 이미 했지만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텍사스 달라스라든지 이런 워싱턴 근방에서도 지금 실증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진 않았지만 곧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실증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인데 이거는 아까 소개한 영상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건축물의 그냥 형태를 보시고 넘어가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아까와 같이 스카이포트를 연결해서 이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지상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에서 우리의 건축물 역시 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위에 예전에 이제 옥상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면 그 공간이 이제 스카이포트 이런 플라잉카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고 그리고 빠르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스카이포트 전용의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팅 시스템이 생길 거고 또한 접합부 역시 사실 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상 교통체계, 버스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접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자율주행과 플라잉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보행을 대체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버스를 대체하는 수요 대응형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